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 같은 경우는 3D 몰프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3D 몰프블 모델들이 어떻게 뭐 최근 뭔가 제너레이션 모델들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3D 몰포블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거나 약간 처음 개념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예 뭐 연구까지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3D 몰포블 모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D 몰포블 모델이란 말 자체는 이 3D 메쉬 자체가 있고, 뭐 이런, 뭐 예를 들면은 3D 몰포블 모델은 특히 얼굴에 한정돼서 조금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 3D 몰포블 모델은 결국 몰프 자체가 변형이라는 뜻입니다. 즉, 뭔가 3D 메쉬가 변형 가능한 형태의 3D 메쉬. 그런 것들을 모두 다 3D 몰프블 모델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D 메쉬라는 거는 사실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형태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수집하더라도 대부분 똑같거나 이런데 이 3D 메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측정하는 장치, 이런 메쉬라는 걸 측정하는 장치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3D 몰프블 모델의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3D 메쉬라는 게 결국 이런 점들이 굉장히 수만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에 대한 수만 개의 점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메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필요한 정보가 이 점들과 그 메쉬를 연결시키기 위한 엣지, 즉 뭐 트라이앵글 같은 거를 구축하기 위해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같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3D 몰프모 모델이 결국 데이터셋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이런 통합된 형태, 완벽히 뭐 모든 메쉬가 똑같은 점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많은 모델들은 이제 최근 제너레이션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이런 3D 몰프블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 좀 그런 것들도 많지만 저는 최근 딥러닝 모델들에서 그래도 쉽게 가장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한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BFM, 베이스 페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BFM 09, 특히 09라고 붙는 경우는 이제 2009년도에 나온 BFM 모델이 있고, 뭐 최근에 2017년이나 2019년에도 발전된 형태의 BFM 모델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 BFM 09 버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BFM 모델이 이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제 아이덴티티, 즉, 뭐, 얼굴의 모양 자체에 대해서 뭔가, 몰프가 가능한, 페이스 모델이라서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BFM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M개의 점, 대략 제 기억으로 3만 개 내외의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개의 점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x, y, z 좌표값, 즉 뭔가 포지션에 대한 값인 거죠. 그래서 좌표값들이 굉장히 다 각 점마다 있겠죠.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m개, 즉 m 곱하기 3 해서 그 길이의 쉐이프, 즉 모양에 대한 것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좌표값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점들이 가지고 있는 색상, 텍스처에 대한 정보가 또 있을 텐데 이 텍스처에 대한 정보를 또 RGB, 각 1번 점의 RGB 값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다 지시를 하고 있고 모든 뭔가 여러 개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뭐 장치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 200개를 걷어냅니다. 그래서 100명의 남자 그리고 100명의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3D 스캔을 다 해서 3만 개 내외의 점의 그 좌표값 그리고 RGB 값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얻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200명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페이스 스캔을 할 수는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3D 몰포멀 모델 이거를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얻을 때마다 또 페이스 스캔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클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기 위해서 좀 포뮬레이션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냐? 그러면은 이 뭔가 S랑 T, 쉐이프랑 텍스처의 약자를 떠서 S랑 T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S랑 T를 각각 PCA를 돌립니다. 이 PCA를 돌리게 되면 수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베이시스가 나오고 여기 민값이 따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시스가 총 뭐 한 차원만 내리게 되면은 199개의 베이시스가 있게 되고요. 그 199개의 베이시스, 즉 뭔가 US 약간 여기에 딸린 뭔가 값들이 있을 텐데 이 값에 붙은 앞에 코이피션트들 이 각각의 뭔가 페이스 스캔 하나하나의 데이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3DMM에 뭔가 코이피션트를 사용한다. 그리고 코이피션트를 찾아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PCA를 돌린 다음에 이 앞에 민과 민을 빼고 나머지 앞에 이 베이시스들을 컨트롤하면서 이제 알파와 베타 값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조절함에 따라서 새로운 페이스 스캔에 대해서도 좀 뭔가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사람다운 뭔가 3D 메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뭔가 장치로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코에피션트만 피팅을 하면은 새로운 페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페이스 메쉬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핵심 정보, 핵심 뭔가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FM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100명의 남자, 100명의 여자에 대해서 그냥 뉴트럴 익스프레션, 이 감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진짜 무뚝뚝한 표정의 상태로만 스캔을 해서 200개의 페이스 스캔에 대해서 이걸 돌린 거예요, PCA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뭔가 표정 같은 게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이 첫 번째 베이시스, 두 번째 베이시스 이런 것들이 각각의 뭔가 아이겐 밸류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대로 소팅이 될 텐데 이 첫 번째 베이시스를 변화함에 따라 이렇게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이 벡터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겠지만 영향도가 갈수록 커지겠죠.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베이시스를 이제 표준 편차대로 이렇게 조절하면 따라 이렇게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는 주로 뭔가 아이덴티티, 즉 각각의 사람들의 생김새에 따른 뭔가 정보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이 쉐이프 컴포넌트들이 활용되고 텍스처 같은 경우는 피부색 또는 텍스처 이런 것들이 뭐 눈썹이나 뭐 눈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얻을 때는 이런 코에피션트의 여러 가지 뭔가 조합으로 뭔가 다양한 페이스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표정의 변환 같은 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표정의 변환뿐만 아니라 그러면 포즈, 뭐 얼굴의 방향은 어떻게 조절하냐, 또는 얼굴의 위치, 이미지의 정중앙에서 좀 벗어난 것들은 어떻게 조절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들이 있으면은 이 매트릭스를 이제 쉐이프에다가 곱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의 뭔가 쉐이프가 있을 텐데 이걸 로테이션 앤 트랜슬레이션이 붙어진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이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사실 모든 방향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거는 이 3D 메쉬가 각각 뭔가 이 꼬리가 올라간다던가 눈이 감는다던가 이런 건 아직 BFM 모델에서 불가능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페이스 웨어하우스라는 뭐 또 다른 데이터셋이 또 있게 되는데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션에 대한 뭔가 정보를 조금 더 주된 저기로 해요. 그래서 20가지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뭔가 각 사람들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PCA를 돌린 방식으로 비슷하게 이제 익스프레션 베이시스를 또 다르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페이스 웨어하우스랑 BFM 자체 말씀하신 대로 장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점의 개수, 즉 뭔가 교집합이 되는 점들을 찾아내서 한 27,000여 개,
정도 한 2만, 한 3만 개 그것도 내외였던 것 같은데 그것들의 점들에 대한 값들을 다 일치를 시켜놨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BFM 공구와 이 베이스 웨어하우스에서의 익스프레션 베이시스를 같이 써가지고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좀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베이시스가 쉐이프 이건 뭐 텍스처에 대한 거는 익스프레션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텍스처로 따로 있진 않은데 이 쉐이프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때 이제 아까 전에는 아이덴티티 즉 BFM 공구에서 나온 아이덴티티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익스프레션 즉 뭔가 뭐 표정에 관련된 베이시스도 따로 놔둬서 그것 값들을 이제 조절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눈 감는 모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익스프레션 베이시스를 따로 둬서 이 두 개의 익스프레션에 관련된 코에피션트와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코에피션트 두 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해서 새로운 메쉬 파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성현님, 네, 저 네, 질문이 있는데 이 네. 여기서 아이덴티티가 그 앞에서 쉐입과 텍스처에 대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덴티티는 에코가 좀 울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쉐이프에 관련된 파라미터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텍스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즈 P에 대해서 뭐 수식이 매번 여러 논문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건 앞에서 이 쉐이프에 관련된 파라미터와 익스프레션이 합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원래는 페이스 웨어하우스에서도 따로 이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 BFM 공구가 이제 뉴트럴 상황에서의 베이시스를 계산해 놓은 거다 보니까 뉴트럴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구축을 해 놓은 거다 보니까 그 익스프레션에 관련된 게 점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BFM 공구에서 이제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걸 쓰고 이제 보통 익스프레션을 이제 베이스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걸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넘어가자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비디오를 했는데 비디오가 안 되네요. 하여튼 뭐 이 포즈 컨트롤이 이렇게 이런 카메라 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렌더링 과정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얼굴의 방향 같은 게 이렇게 보통 그거를 이제 세 가지 축으로 해서 X, Y, Z 축을 보통 야피치 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렌더러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이제 빛의 위치 같은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에 따라서 이제 이 뭔가 이 텍스처까지 쓰게 될 경우에는 이 조명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뭔가 얼굴의 색상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렌더러를 쓰게 되면 이 조명의 위치 또는 세기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파라미터들에 따라서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D 몰포물 모델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이 컨트롤 포즈, 즉 얼굴의 방향 같은 걸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즉 이런 것들을 조명 같은 거. 그래서 아까 전에 알베도라고 뭐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이 알베도가 결국 뭔가 반사율 같은 거예요, 텍스처에. 그래서 이 반사율 같은 걸 이용해서 또 하기 때문에 이 조명 같은 게 정보가 더해져 가지고 이 렌더링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렌더링이라는 거는 이제 3D 메쉬에서 2D 이미지로 프로젝션 하는 걸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 하는 과정을 조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러의 역할은 이런 3D 메쉬를 이제 조명이나 포즈까지 컨트롤한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3D 몰포멀 모델을 통해서 최근에 다양한 뭔가 사실 이미지 에디팅, 페이스 리인렉트먼트 제가 많이 하는 분야에서 사실 되게 이미 3DMM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오디오 드라이브는 뭔가 페이스 터킹 헤드 모델 약간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런 3DMM에 기반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아이덴티티랑 뭐 이런 익스프레션 이런 정보들을 컨트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도 많이 쓰이긴 해요. 그래서 인퍼런스 때 이런 3DMM으로 학습했다. 그래 3DMM으로 뭔가 인풋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3DMM에 따라서 뭔가 포즈나 이런 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첫 번째로 뭔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많이 사용해봤던 뭔가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DMM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뭐 도대체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된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모델을 통해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가, 수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좀 이런 게 이미지 에디팅, 이런 뭐 컨트롤러블 이미지 에디팅이라고 하거든요, 많이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지 에디팅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이스 리이넥트먼트, 즉 뭔가 제가 연구를 했던 뉴럴 토킹 헤드 모델, 뭐 이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모델 몇 가지를 그냥 논문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3DMM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뭐 이런 건데 3DMM 자체 이거 논문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 모델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프레임워크로 조금 뭔가 weakly supervised learning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D 몰포머 모델이라는 건 결국 200개의 페이스 스캔 데이터 셋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결국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이미지나 비디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3D 이런 몰프 모델을 사용하려면은 이런 뭔가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3D 베이스 모델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수식의 형태가 다 논문마다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하이레벨적으로는 S, 즉 쉐이프에 관련된 거는 민 쉐이프, 즉 모든 사람들의 민 쉐이프가 이 BFM에서 있고 그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베이시스와 알파, 코에피션트, 그 베이시스의 코피션트 코에피션트 값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이스 웨어하우스에서 얻어낸 익스프레션 베이시스와 그리고 베타 코에피션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처도 텍스처 모든 사람 200개 스캔에 대해서 뭐민 텍스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텍스처의 코에피션트 값들과 베이시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뭐 190, 200명의 뭔가 스캔에 대해서 했어서 그거를 PCL을 돌리면 199개까지 이렇게 최대 할 수가 있어요. 차원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베이시스, 그러니까 앞에 베이시스는 뭔가 이런 베이스 메쉬를 만들 때 뭔가 영향도가 굉장히 큰데 뒤쪽으로 갈수록 거의 영향도가 없게 돼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PC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특정 개수의 베이시스만 사용하게 돼요. 앞에서 80개, 그 익스프레션도 앞에서 64개, 그리고 텍스처도 앞에서 80개. 이렇게 일부만 써서 영향도가 조금 큰 뭔가 베이시스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의 델타의 뭔가 그 코에피션트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각 사람의 이미지마다 이전 일루미네이션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가 페이스에서 정중하게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위치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로테이션 즉 얼굴의 각도에 관련된 로테이션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가로 같이 예측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이미지로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이제 알렛이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코에피션트를 뽑아냅니다. 이 여기서 코에피션트를 뽑아내게 되는데 이 코에피션트 내에서 뽑아내서 이런 렌더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여기서 렌더링이라 하면 이제 뭔가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런 3D 메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민 쉐이프고 베이시스고 이런 건 데이터셋에 이미 다 있으니까 데이터셋을 통해서 구해냈으니까 여기서 구한 코에피션트 예측한 코에피션트 알렛이 이제 여기서는 레스넷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레스넷을 이용해서 뭔가 이런 코에피션트를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페이스 렌더링을 합니다. 이때 렌더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미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바꿔서 이거를 얼굴에다 갖다 붙여요.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에서 렌더링을 해서 백프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친 이미지에다가 뭐 에런 로스 그 해당하는 이 메쉬 영역에 대해서만 메쉬 로스를 걸어주고 여기에 좌표가 이제 보통 68개의 랜드마크의 뭔가 인덱스도 좀 데이터셋 내에 누가 이렇게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 3D 랜드마크를 이제 이미지로부터 뽑아내고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또 뭔가 랜드마크에 관련된 로스도 걸어주고
뭐 추가로 뭔가 perception level loss라고 해서 pre-trained face recognition 모델을 이용해서 또 이 메쉬가 좀 페이스 아이덴티티랑 좀 진짜 일치하도록 좀 추가적으로 로스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로스를 흘려줘가지고 알렛을 학습시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알렛을 학습시키는 거고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거 몇 개를 걸어줘요. 뭐 코에피션트 값들이 이제 결국 정답해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베이시스가 이렇게 값의 개수가 굉장히 큰 조합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값의 조합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L2 레귤러라이제이션도 추가적으로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컨피던스라 그래서 뭔가 이런 위클리 슈퍼바이드 러닝에 추가적으로 쓴 테크닉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뭔가 3D 메쉬 파일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뭔가 데이터셋,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렇게 메쉬, 쉐이프에 관련된 메쉬, 그리고 쉐이프에다가 텍스처까지 입힌 겉, 렌더링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얻어내질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런 모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3DM의 파라미터들을 뽑아낼 거예요. 여기서 파라미터라 하면 이 코에피션트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포즈나 그리고 코에피션트와 포즈와 일루미네이션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3DMM의 정보로서 활용해서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3DMM 파라미터를 뽑을 수 있는 건 이해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3DMM 파라미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런 이미지 에디팅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뭐 태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연구실이 조금 뭐 스타일 리그라는 논문 아마도 많이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논문이라. 네, 이 사람의 연구실이 되게 그 3DMM으로 뭔가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논문 한 두 편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스타일 리그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스타일관을 이제 3DMM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이 3DMM으로 컨트롤 가능한 스타일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학습하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전 단계가 좀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하냐면은 이 differentiable face reconstruction이라는 모듈을 뭔가 학습을 미리 해놓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뭔가 파라미터 리그레서인데 이런 스타일간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스타일간이 있고 이걸 픽스를 이제 시킬 건데 웨이트를 픽스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웨이트 뭔가 레이턴트 코드가 있을 텐데 매핑 네트워크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이 아웃풋의 코드를 이제 특정 3DMM의 파라미터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3DMM 파라미터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3DMM의 파라미터들로 변경을 해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뭔가 디퍼런셔블 렌더러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지를 렌더링을 한다는 거는 이미지화를 한다는 거예요. 3D 메쉬를. 그래서 그게 백프롭이 가능해야겠죠. 그게 백프롭이 가능한 모델 렌더러를 보통 디퍼런셔블 렌더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퍼런셔블 렌더러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걸로 로스 펑션을 흘려줘서 이제 뭔가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도록 뭐 에런 로스나 랜드마크 로스 아까 전에 뭔가 이 모델에서 썼던 로스들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써서 이 디퍼런셔블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이 스타일 레이턴트 코드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변경하는 뭔가 그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differentiable face reconstruction을 미리 학습해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일 리그는 결국 어떤 걸 학습하는 게 좀 핵심이냐면은 이 스타일 뭔가 특정 뭔가 레이턴트 코드 W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인코더에 넣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뭔가 컨트롤하고 싶은 3DMM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DMM 파라미터들을 추가로 주입을 해가지고 이걸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뭔가 이 3DMM 파라미터를 변경한 뭔가 스타일 레이턴트 코드로 변경하는 거가 이제 이 리그넷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인코더에서는 이 W를 뭔가 특정 뭔가 벡터로 레프레젠테이션을 변경하는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좀 디코딩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W와 더해져서 이렇게 W 다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렌더링 했을 때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그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는 이제 3D의 파라미터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다 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걸 쓰진 않아요. 아이덴티티. 여기서 쓰는 거는 타겟 포즈, 즉 헤드의 방향에 관련된 야피치 롤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즉 조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익스프레션, 감정에 대한 정보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구축할 때 앞에서 뭔가 쉐이프라는 거를 이렇게 아이덴티티 베이시스, 익스프레션 베이시스, 그리고 뭐 텍스처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일루미네이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덴티티를 변경하고 싶지 않은 뭔가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는 이 아이덴티티 베이스를 아예 빼버리면 돼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또는 텍스처도 여기서는 안 쓰게 되죠. 뭔가 아이덴티티에 대한 변경을 원하진 않고 뭔가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뭔가 에디팅만 하고 싶어서 이 에디팅에 관련된 파라미터만 일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포즈, 일루미네이션, 익스프레션 이런 것만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타겟 포즈 타겟 포즈에 관련된 거는 뭔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플립 같은 걸 해가지고 타겟 포즈를 이제 뭔가 에디팅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웃풋으로서 그리고 뭔가 소스 아이덴티티 익스프레션이나 일루미네이션 같은 거는 그대로 유지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로스를 쓰는데 보시면은 디퍼런셜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이 이런 W 다시를 이제 추출해서 그걸로 이제 뭔가 파라미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포즈 자체 파라미터를 뽑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파라미터에서 뽑은 포즈 값 포즈에 관련된 파라미터들과 이 타겟 포즈와 일치하도록 로스를 흘려주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이덴티티나 익스프레션이나 일루미네이션은 원본에 관련되도록 이렇게 컨시스턴시한 로스를 걸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리컨스트럭션, 즉 뭔가 원래 인풋, 즉 인풋이 있었을 때 거기에 원래 생성된 뭔가 이미지 타겟 포즈가 있다라고 하면 그 타겟 포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뭐 리그 넷 자체가 리컨스트럭션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이 스타일 리그에서 핵심은 픽스드 스타일 간을 먼저 사용해서 이 디퍼런셜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한 걸 미리 프리트레인드 스타일 간의 레이턴트 코드랑 3DM 파라미터, 원하는 3DM 파라미터와 매핑하는 관계를 배운 이 디퍼런셜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1차로 학습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리그넷, 리그넷을 통해서 이 3DM 파라미터를 반영한 스타일 레이턴트 코드로 변경하는 것, 그걸 학습하는 게 스타일 리그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타일 리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포즈, 컨트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말한 프리트레인드 3DMM 익스트랙터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포즈를 뽑아요. 포즈를 뽑은 다음에 그걸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 스타일 간 생성에. 특정 이 생성된 이미지에 파라미터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얼굴 방향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기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의 한계점 같은 게 조금은 있는데 스타일간이 이제 결국 뭔가 FFHQ라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극단에 완전 오른쪽만 바라보는 또는 왼쪽만 바라보는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파라미터를 주입하더라도 돌다가 말아요. 극단으로 갔을 경우.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뭔가 그런 것들이 한계점으로 좀 있지만 이런 컨트롤이 우리가 원함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리고 직접 값을 조절해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같은 것도 이렇게 특정 뭔가 이미지에서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들을 뽑아서 그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프레션 자체가 되는데 사실 익스프레션 자체도 조금 뭔가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3DMM이란 파라미터가 뭐 입이나 눈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해요. 입이나 눈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은 되게 잘하는데 눈썹이나 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 보면은 벌리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3D의 파라미터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서 나오는 한계점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루미네이션, 즉 조명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런 스타일 리그
페이스 에디팅을 이용해서 하는 테크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포토 앱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 네. 그 스타일리그에서 간단하게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아이덴티티의 변경을 원치 않을 경우 텀을 넣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스타일리그의 경우는 얼굴 쉐입은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는 이제 스타일 리그의 목적 자체가 이 특정 파라미터, 뭔가 생성된 이미지의 사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포즈나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것만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생성된 이미지가 있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그런 파라미터들을 일부러 제외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해가 되죠. 만약에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처럼 두 도메인에 관한 어떤 쉐입 특성이 많이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해당 텀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보도 달라져야 된다. 또는 모양에 대한 정보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3D 파라미터가 아이덴티티 코에피션트도 포함이 되면 좋겠죠.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그리고 포토 앱이라는 논문 같은 경우는 시그라프 논문인데 뭔가 스타 리그 저자들의 연구실에서 또 후속 연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데이터셋의 파워를 좀 가져옵니다. 데이터셋.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을 가져오냐면은 조금 이미지 에디팅을 하는데 아까 전에 조금 스타 리그가 뭐 이런 한계가 있다고 했죠. 좀 더 좋은 멀티뷰 데이터셋 그리고 일루미네이션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이덴티티도 여러 가지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포즈도 여러 가지인 겁니다. 이런 포즈 정보. 그리고 라이트 극단으로 굉장히 가 있는 뭔가 카메라 포즈도 많죠. 그리고 라이트 소스, 즉 일루미네이션에 대한 파라미터도 굉장히 뭔가 데이터셋에 아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퀄의 뭐이 개수가 많은 데이터셋은 있지만 이런 고퀄의 데이터셋으로 뭔가 스타일감을 조금 파인 튜닝 합니다. 스타일감을. 아까 전에 말한 스타일감을 파인 튜닝 하게 되는데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하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이거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픽셀 투 픽셀 스타일 픽셀 기억이 안 나요. PSP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뭐 가지고 와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 포토 앱 넷이라는 걸 결국 파인 튜닝 학습하는 건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PSP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전 네트워크의 이전 논문에서 조금 제한됐던 모델인데 결국 이미지 에디팅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인코더를 따로 달아주고 이 인코더를 이용해서 또 스타일간의 디코더에 이렇게 스타일간 이런 픽스된 스타일간에다가 넣어주게 됐을 때 이런 포토 앱 같은 게 조금 포토 앱이 아니라 PSP 네트워크로 학습시켰을 때 이런 스타일간이 좀 뭔가 똑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내보내주고 그거를 좀 에디팅할 수 있는 뭔가 인코더를 따로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리컨스트럭션 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인코더가 있는 거고 인코더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비슷합니다. 이 리그넷과. 그래서 보면은 이 포즈에 대한 정보, 즉 뭔가 얼굴의 방향, 야피치 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뭐 이런 파라미터들, 즉 3DMM의 파라미터들이 있을 텐데 그거가 이제 데이터셋 내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카메라 포즈 그리고 라이트 소스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같이 인풋으로 넣어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그 이미지에 대한 정답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답 이미지의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 맵 그리고 이 PSP 네트워크도 프리트레인 된 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 피처 인코더와 특정 파라미터들로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변경한 파라미터와 일치되도록 L2 로스를 걸어주고 그리고 아웃풋 이미지에다가도 이런 퍼셉츄얼 로스 같은 걸 걸어줘서 아웃풋 자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심플한 아키텍처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뭔가 고퀄의 데이터셋 그래서 카메라 포즈와 이런 라이트 소스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파라미터가 같이 있는 뭔가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뭔가 결과적으로 뭔가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한 그리고 스타일 리그는 뭔가 그런 추가적인 데이터 자체가 필요가 없긴 했지만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를 써서 이렇게 포즈나 이런 카메라 뷰포인트 그리고 라이트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굉장히 고퀄의 뭔가 포토 에디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뭐 스타일 리그 때보다도 좀 더 뭐 여기서는 생략돼 있지만 좀 더 극단의 뭔가 포즈 뷰포인트 같은 게 조금 생성이 될 수가 있고 이런 파워를 좀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토 앱은 추가적인 데이터셋으로 뭔가 이런 에디팅이 가능한 기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좀 뭔가 페이스 리ኢ넥트먼트 약간 이런 분야에서 좀 사용되는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데 다들 모델들이 이 파이렌더라는 모델은 ICCV에 붙은 논문이고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결국 이 페이스 리ኢ넥트먼트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학습 때는 같은 아이덴티티의 뭔가 비디오, 그러니까 한 비디오 내에서 한 사람에 대한 한 비디오에 대해서 두 장을 뽑아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걸 학습합니다. 이 포즈에서 이 포즈가 되도록요. 그런 다음에 인퍼런스 때는 새로운 사람의 비디오를 따라가는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걸 조금 목적으로 해서 뒤쪽에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에 있는 뭔가 특정 뭔가 소스 이미지가 있었을 때 이런 레퍼런스 비디오가 있고요. 이 레퍼런스 비디오, 즉 뭔가 이런 비디오를 따라가는 이런 뭔가 결과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게 이 태스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 트렌드가 요즘에 이런 3DMM 파라미터들을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DMM 파라미터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이덴티티, 익스프레션,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같은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익스프레션만 사용합니다. 이런 3DMM 파라미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타겟하는 뭔가 모션, 즉 뭐 여기서는 학습대이기 때문에 뭔가 이 최종 생성된 이미지의 뭔가 3D의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뽑아서 익스프레션과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에 관련된 파라미터들만 이 매핑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매핑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뭔가 특정 레이턴트 코드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제 첫 번째는 워핑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런 플로우, 옵티컬 플로우라는 걸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변형해주는, 즉 소스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서 소스 이미지와 옵티컬 플로우 이용해서 이렇게 워프된 이미지를 좀 구해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뭔가 large displacement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계산을 해놔서 좀 연산을 이동시킨 다음에 이거와 이제 다시 소스 이미지를 넣어서 리파이먼트를 해줍니다. 즉 에디팅을 좀 해줘서 조금 더 뭐 아티팩트 같은 걸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새로 생성해야 될 부분을 생성하는 형태가 돼서 여기서도 둘 다 A다인 연산을 통해서 뭔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플한 구조로 이렇게 가능한데 이 페이스 리이넥트먼트에서 조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포즈 정보를 추출했을 때 이전 사람의 뭔가 정보, 즉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정보가 같이 넘어온다는 게 좀 이슈였어요. 예를 들면은 학습 때는 이렇게 같은 비디오 내에서 두 장을 뽑기 때문에 조금 학습 때는 이렇게 아이덴티티 그냥 믿고 따라가는데 그 정보를 걸러낼 이유가 없다 보니까 근데 뭐 이런 뭔가 페이스 리닉트 모델에서 이제 어,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보, 즉 얼굴의 모양, 형태 같은 것들도 그대로 따라오면서 예를 들면 얼굴이 조그만 사람 또는 뭔가 뭐 얍실한 사람이 뭔가 통통한 얼굴이 광대가 좀 큰다거나 약간 이런 사람의 뭔가 페이스를 레퍼런스를 조금 가져왔을 때 그 사람의 얼굴 형태까지도 변형해 버리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3DMM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런 익스프레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이런 파라미터들로 이 아이덴티티에 관련이 없는 그런 정보들만 추출을 해서 이렇게 주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덴티티 리키지라고 하는데 이런 걸 그런 현상들을 조금 뭔가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네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실제로 페이스 리이넥트먼트, 즉 결국
레퍼런스 비디오에서 뽑는 거는 이런 3DMM 파라미터들의 굉장히 연속적인 뭔가 다 이 비디오에서 3DMM 파라미터들을 다 뽑고요. 프레임마다. 그래서 그거를 인풋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비디오 자체가 인풋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스타일 리그에서 했듯이 이런 눈썹이나 입 또는 이렇게 헤드 포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이 익스프레션 또는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이런 파라미터 자체의 값에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런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의 조금 단점 같은 거는 이 3DM 파라미터가 결국 뭔가 아까 전에 소개드린 이런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부터 추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디오 시퀀스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3DM의 성능이 조금 딸려서 미묘하게 조금 이렇게 프레임 연속해서 보여줬더니 조금 다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사소한 테크닉인데 여러 개의 프레임을 좀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에버리지 같은 걸 하는 테크닉이 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런 3DMM을 쓰는 비디오 모델들의 좀 한계점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이내믹 저 네. 짧게 질문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그러면 3DMM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된 걸로 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3DMM의 익스트랙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3DMM 이런 파라미터를 뽑는 방법으로서 아까 전에 소개드린 이런 뭔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학습 때 리인행트먼트는 같은 인물에 대해서 저 파라미터 추정하는 거를 학습시키는데 그 네. 3DMM에 필요한 근데 레퍼런스 할 때는 테스트 할 때는 레퍼런스 이미지에서의 그 익스프레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값을 추정해가지고 음, 그게 이미지가 달라져도 잘 되는지가 궁금했는데 음. 뭐, 프리트레인드를 사용하면 될까요? 학습 때도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해서 익스트랙트를 해놓고요. 뭐 데이터셋이 복수 셀렉 같은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파라미터들을 미리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다 뽑아내서 학습에 사용하고 인퍼런스 때도 이런 것들을 프리트레인된 3D 익스트랙터로 뽑은 다음에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좀 뭔가 네, 3D 정보를 활용하면서 좀 네, 이미지 단에 뭔가 페이스 리이넥트먼트를 하는 모델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이내믹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널프라는 모델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조금 드리긴 조금 빡세서 이렇게 널프라는 모델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널프라는 모델이 최근 뭔가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이런 노벨 뷰 신테시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페이스 리인렉트먼트 도메인에 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도 굉장히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도 핵심 아이디어는 이런 3DMM의 정보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런 익스프레션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코에피션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 값의 뭐 개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코에피션트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이 포즈나 위치, XY 보통 이 널프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XYZ와 뷰 디렉션 두 가지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한 야피치롤이나 이런 정보들이랑 관련된 이런 포즈 정보들을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XYZ 위치 즉 각 픽셀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위치에 대한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널프 모델에 또 넣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러너블 코드라 그래서 이 프레임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 모델과 다르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비디오를 씁니다. 학습 때. 굉장히 많은 개수의 비디오를 써서 뭐 인퍼런스에도 임의의 비디오에 대해서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 널프라는 모델 자체가 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비디오만 그래서 M장의 프레임인 겁니다. M장의 프레임 비디오가. 그래서 M장의 프레임에 러너블 코드를 조금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 비디오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뭔가
포즈 정보나 이런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D를 이렇게 다른 데서 추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컨트롤이나 이렇게 인퍼런스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비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같은 걸 조금 추가로 얻어내고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각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해서 러너블 코드는 학습 가능한 뭔가 벡터들을 각 프레임마다 32개짜리 길이의 벡터들을 조금 해놓고 이거를 같이 널프의 인풋으로 태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백그라운드와 최종적으로 합성을 해서 이렇게 렌더링을 맨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페어한 비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퍼스트 오더 모션 모델도 설명을 생략하긴 했지만 대표적인 뭐 임의의 뭔가 사람에 대해서 학습 가능한 모델인데 뭐 사실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특히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널프라는 모델 자체가 좀 레졸루션에 조금 뭔가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모델이다 보니 굉장히 고화질의 모델에 대해서 고화질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되게 잘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안경 같은 것도 뭐 빛의 반사 같은 것 같이도 표현합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각각의 모델 자체가 한 개의 모델, 그러니까 한 개씩 따로따로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학습해서 이렇게 각각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하는데 보시면 이런 주름 같은 것도 좀 생성을 해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다. 원래는 주름이 그래서 이런 게 널프 베이스드의 뭔가 모델이지만 결국 핵심은 결국 3D면 파라미터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3D면 파라미터를 쓰는 덕분에 이런 리컨스트럭션, 즉 뭐 이런 포즈, 리컨스트럭션이나 포즈 같은 거를 쉽게 체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퍼런스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특정 학습된 사람에 대한 모델이 하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사람의 3D면 파라미터들을 뽑아내서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포즈 자체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뭔가 비디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모델이고 이 모델의 장점이다 단점은 한 아이덴티티에 할 수 있지만 짧은 비디오로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고 해상도에도 좀 구애를 받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3DMM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활용 기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서술을 드렸는데 뭐 3DMM 자체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뭐 점점 활용하기가 쉽고 뭔가 이런 디퍼런셔블 렌더러 같은 걸 활용하는 로스 펑션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페이스에 관련된 뭔가 에디팅, 뭔가 이런 터킹 헤드, 그리고 오디오 드라이브는 뭐 터킹 헤드, 약간 이런 것들 자체가 립 제너레이션, 약간 이런 것들이 뭔가 가능해지는 뭔가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네. 네. 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바로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Rationalizing the Labeling Cost for Training Object Detection으로 현재는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이제 Object Detection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의 그 학습 데이터 레이블링 코스트를 줄이면서 모델을 좀 잘 학습하고 데이터 풀을 효과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월드 문제 세팅에선 이런 문제들이 좀 중요해서 저는 좀 찾아보면서 이 논문을 찾아서 발표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태클하고자 하는 일단 문제 상황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비롯해서 딥러닝 모델들은 일단 높은 퍼포먼스 확보를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고품질의 데이터셋 구축에는 사람의 그 레이블링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를 일단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문에서는 인트로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적은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하이 컨피던트 프리딕션을 내뱉은 데이터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하고 그걸로 데이터셋을 보충하는 뭐 오토 레이블링, 그리고 뭐 기타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와 이와 다르게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레이블링을 하고 데이터를 보충을 하지만 레이블링을 인포메이티브한 데이터만 잘 골라가지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고자 하는 액티브 러닝 기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통적으로 액티브 러닝 방법은 보통 모델 결과물의 이제 언설턴티 측정을 통해서 액퀴지션 펑션을 짜고 그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이 스코어들을 소칭한 다음에 언설턴티가 높은 게 뭔가 인포메이티브 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레이블링을 먼저 수행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단순히 사용했을 때 문제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토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적은 데이터로 먼저 학습한 모델이 일단 미스캘리브레이트 된 확률이 높아서 잘못된 예측을 되게 하이 컨피던트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케이스들을 수도 레이블링해서 그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는 채로 레이블드 데이터셋 풀에 점진적으로 쌓아갈 경우에 오히려 더 학습이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설턴트 기반의 뭐 전통적인 액티브 러닝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 단계 모델이 잘 학습되지 않았을 때는 어퀴지션 펑션이 좀 미닝풀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오히려 이제 특정 클래스에 편향돼서 데이터들이 샘플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 이외에도 그 모델이 언설튼한 즉 하드 샘플들만 계속 골라서 레이블드 데이터 풀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크게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혹은 드리프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뭐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 화분 그림을 모델이 뭐 bird, 새라고 컨피던트하게 예측을 했을 경우에 인설턴티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 측면에서는 이 샘플이 컨피던트하게 예측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 레이블을 해야 될 샘플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고, 수도 레이블링 측면에서는 컨피던트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클래스로 레이블링 돼서 이후 트레이닝에 잘못 사용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태클링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해당 두 방법론을 서로 보완을 하고 언레이블드와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최대한 같이 활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매뉴얼리 레이블링 할지 어떤 것들을 뭐 자동으로 수도 레이블링 할지를 잘 선택해서 사람들의 레이블링 코스트를 줄이고 디텍션 모델을 좀 잘 학습을 하고자 하는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에서는 이제 어퀴지션 펑션에서 언설턴티만 활용했을 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컨시스턴시 베이스드로 좀 워킹을 하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에서 착안을 한 그 로버스트니스 스코어를 펑션으로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매뉴얼 레이블할 샘플들을 고르는 상황에서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를 막기 위해서 이지 샘플에 대한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사람의 레이블링 코스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 크게 뭐 레이블링에 대한 그런 문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뭐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이제 총 D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거기에 이제 레이블링된 L이라는 서브셋과 unlabeled U라는 서브셋이 있을 때 L로 학습한 그 L셋으로 학습한 모델을 바탕으로 U 셋에 있는 샘플들을 평가를 해서
효과적인 샘플들을 마이닝하고 사람들이 레이블링하게 만들어서 그 레이블드 데이터셋 L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지 샘플에 대한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하되 이 과정에는 이제 사람들의 그 레이블링 코스트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은 그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주요 노테이션은 이제 뭐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좀 컨벤셔널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미지에서 뭐 오브젝트마다 바운딩 박스의 좌표 정보 B랑 그리고 해당 오브젝트의 클래스 정보 C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C는 그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판별을 하기 위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벡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을 했듯이 언설턴티 기반의 액티브 러닝 방식에서는 로우 퍼포밍 클래스, 즉 많이 틀리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액티브 러닝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인컨시스턴시 개념을 추가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컨시스턴시라는 거는 한 이미지에 대한 어떤 모델의 프리딕션과 그 이미지의 어떤 어그멘티드 버전에 대한 프리딕션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 논문에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으로 호리존탈 플립을 사용을 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원래 이미지와 플립된 이미지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매뉴얼 레이블에서 처리해야 되는 샘플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그 원본 이미지와 플립된 이미지를 디텍터에 넣고 두 이미지에 대한 프리딕션 바운딩 박스들을 서로 매칭을 해준 다음에 그 매칭된 바운딩 박스의 그 오브젝트에 대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와 아래 이제 다이버전스 식을 이용해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모델이 얼마나 컨시스턴트하게 프리딕션을 하고 있는지 그런 메저로 인컨시스턴시를 정의를 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미지에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한 바운딩 박스들이 존재를 할 텐데 해당 이미지 단위의 인컨시스턴시와 언설턴티에 대한 지표로 각 오브젝트 박스들의 인컨시스턴시와 엔트로피 값들 중 맥시멈 값들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뭐 인투이션은 이미지 중에서 디피컬트 오브젝트가 하나만 있더라도 해당 샘플들을 좀 잘 잡아내서 레이블링을 보완해주고자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는 언설턴티만 고려를 한 H만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인컨시스턴시 개념을 추가를 해서 액퀴지션 펑션을 i와 h 펑션을 곱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그 액퀴지션 펑션을 이용해서 계속 매뉴얼하게 데이터들을 추가를 해주는 와중에 그 액티브 러닝 과정에서 어려운 샘플들만 추가가 돼서 학습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 드리프트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수도 레이블링 과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 간단히 식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떤 그 오브젝트에 대한 컨피던스가 높은 것들을 뭐 수도 레이블링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래 이제 그 이때까지 설명한 방법들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뭐 각 t라는 액티브 러닝 스텝 동안 액퀴지션 펑션이 어떤 높은 값을 주는 데이터에 대해서 언레이블드 풀에서 매뉴얼 그 데이터를 뽑아서 매뉴얼 레이블링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사람의 그 레이블링 코스트가 들지 않는 수도 레이블링 방법을 통해서 그 이직 샘플을 보완해주는 과정이 이제 알고리즘 1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텍터 학습에 이제 주요 사용되는 로스 펑션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수도 레이블링 로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통적인 그 오브젝트 디텍터를 학습하는 로스에 수도 레이블된 이미지를 좀 고려를 하는 텀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레이블링된 이미지를 위해서 따로 디자인을 한 것은 이제 수도 레이블된 이미지에서는 뭔가 컨피던트한 오브젝트만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레이블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매뉴얼하게 레이블링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레이블이 있는 오브젝트와 백그라운드 오브젝트를 모두 고려를 해서 학습을 하되 수도 레이블링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 컨피던트하지 않은 그런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뭐 무작정 백그라운드로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도 레이블이 있는 오브젝트들만 고려하도록 로스 펑션을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시스턴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때 좀 더 인컨시스턴트한 그 결과물을 내는 샘플들을 잘 뽑기 위해서 디텍터 학습 시에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컨시스턴시 로스, 즉 그 원본 이미지와 플립된 이미지의 결과물, 그 바운딩 박스의 좌표들과 클래스들이 일관되도록 하는 로스를 따로 걸어주는데 이런 로스를 걸어줌으로써 테스트 시에 뭔가 이런 컨시스턴스 로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컨시스턴트한 결과물을 내는 샘플들을 잘 뽑아내서 이런 샘플들은 뭐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매뉴얼 레이블링 할 샘플로 골라서 뽑아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좀 그림으로 정리를 하자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논문에서. 이 방식 자체는 레이블드 된 데이터셋과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셋 모두를 활용을 하는 거고, 그 두 데이터 풀에 대해서는 모두 컨시스턴시 로스를 걸면서 디텍터를 학습을 하고,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슈퍼바이즈 로스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하는 와중에 각 이제 스텝마다 어퀴지션 스코어 아까 정의를 했던 인컨시스턴시 스코어랑 그 엔트로피 스코어가 곱해진 그 펑션을 이용을 해서 매뉴얼 레이블링 할 데이터를 온레이블드 된 데이터 풀에서 골라내고 그리고 수도 레이블할 데이터를 모델의 프리딕션 그 컨피던스를 이용을 해서 정해서 그 두 가지 타입의 그 추가 데이터를 뽑아서 레이블된 데이터 풀을 보충해주고 다음 액티브 러닝 스텝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법 자체는 좀 사람들마다 다 정의하는 방법론들이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인컨시스턴시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수도 레이블 그 언설튼한 데이터들 혹은 뭐 어퀴지션 펑션에서 나오는 데이터들만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닌 이지 데이터들도 추가를 해줘야 좀 더 좋은 모델 학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인투이션을 좀 전달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부로 넘어가서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뭐 파스칼 VOC랑 MS 코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첫 이미지는 각각 뭐 2000장, 5000장 정도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 상태로 각각 액티브 러닝 사이클에서 1000장씩 그 데이터들을 추가를 해주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000장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매뉴얼 레이블 코스트가 드는 그 1000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이 그 레이블 코스트가 필요로 하지 않은 수도 레이블링 그 데이터도 이 1000장 이외에 따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레이블링에 대한 그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는 여기서 뭐 0.99 정도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지 그 샘플들도 계속 트레이닝 풀에 추가를 해주는 그런 세팅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리절트로는 여기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까만색 선이 여기서 제안한 방식인데요. 그 X축이 이제 뭐 2K, 3K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매뉴얼된 레이블 이미지, 즉 사람이 뭐 레이블링 코스트 같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지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데이터셋을 추가를 할수록 뭐 얼마 정도씩 레이블 그 디텍션 성능이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뭐 알 수 있듯이 이제 제안한 방법이 기존에 뭐 제안됐던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뭐 제너럴한 액티브 러닝을 위해 제안된 그런 방법론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얻으면서 뭐 레이블링된 데이터들과 언레이블드된 데이터들을 같이 활용을 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여기서 주로 그 주요하게 액티브 러닝 어퀴지션 펑션에서 제안한 방법이 엔트로피 이외에 인컨시스턴시라는 것들을 추가를 한 건데, 그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그 결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엔트로피 베이스드 어퀴지션과 뭐 인컨시스턴시 스코어를 이용한 어퀴지션,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섞은 방법론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세 가지, 윗줄이 이제 베스트 퍼포밍 클래스, 즉 이제 모델이 잘 맞추는 클래스들에 대한 성능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아래가 worst performing 클래스, 즉 뭐 모델이 잘 맞추지 못하는 클래스들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앞서 설명을 했듯이 잘 맞추지 못하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기존에 그냥 전통적인 엔트로피 방식을 썼을 때보다 인컨시스턴시 방식, 즉 이 노란색 선이 표현하는 그 인컨시스턴시 방식을 썼을 때 worst performing 클래스에 대해서 데이터 보안에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액티브 러닝 중간중간에 그 수도 레이블링으로 이지 샘플을 추가를 해줬다고 했는데, 이 방식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물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7에서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수도 레이블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액티브 러닝의 어퀴지션 펑션, 인컨시스턴시와 엔트로피가 결합된 그 펑션을 사용해서 사람이 매뉴얼된 레이블을 추가한 결과물이고, 주황색이 그 파란색 결과물에서 액티브 러닝 과정 중에 그 이지 샘플들을 수도 레이블링을 통해서 추가를 해준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이 그 디텍션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파란색 그 결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액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뭔가 성능이 떨어지는 클래스들이 간간히 되게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제 수도 레이블링을 이용을 했을 경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완이 될 수 있음을 이런 그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레이블링에 대한 그 스레시홀드를 다양화하면서 그 피규어 8에서 성능 변화를 비교를 했는데,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를 0.9나 뭐 0.99 정도로 걸었을 때 모두 잘 작동을 했고, 0.5로 했을 때는 이제 맨 처음에 말했듯이 그 잘못된 데이터들조차 수도 레이블돼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추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레시홀드를 0.9 혹은 0.99로 잡았다고 해도 수도 레이블의 결과물이 뭐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뭐 한 3% 내외 정도의 에러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도 레이블을 단독으로 썼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액티브 러닝과 병행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액티브 러닝 과정에서 뭐 하드 케이스들에 대한 정답 레이블들을 더 많이 추가를 하고 제공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능 감소를 크게 일으키지 않으면서 모델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에서도 좀 제너럴한 혹은 뭐 태스크 스페시픽한 액티브 러닝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좀 국한이 돼 있긴 하지만 이지 샘플들을 좀 추가해주는 수도 레이블링 개념과 하드 샘플들을 좀 선택을 할 때 인컨시스턴시한 그런 개념들을 사용을 하는 컨셉들을 좀 제안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봤고 여기까지 이제 모델 제한된 방식과 실험 결과들을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추가적으로 없으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